서울 시민의 안전을 살피고 서울 시민의 행복을 살피는 책책 서울 라이프. 안녕하세요, 김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발로 뛰고 계시는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원구 출신 김생환입니다. 자, 그리고 오중석 의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출신의 오중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례 설명 좀 쉽게 해주시는 아주 또 귀한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지훈, 김성수 두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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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럴 때 의원 되길 참 잘했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있으세요? 제가 발의한 조례가 본회의장 통과할 때 보람 느낍니다. 특히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런 조례들 양측 집단의 문제들을 해소를 시키고 합의를 이루어낸 다음에 통과된 조례 같은 경우는 기쁨이 더 큽니다. 그 딱 통과될 때 음식의 맛으로 비유하면 뭐 어떤 느낌의 맛인가요? 달콤한? 달콤한. 예, 그런 맛입니다. 제 지역구가 아무래도 경희대, 외대, 시립대가 모여있는 청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청년 기본조례라든지 뭐 청년 창업지원조례, 청년 일자리조례, 청년 관련된 조례를 많이 제정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우리 청량리역 아시죠? 네, 거기에 오랑이라는 무중력 지대,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관련된 거나 창업 관련된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 오랑이라는 그런 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맛을 물어봤으니까 네. 역시 네. 또 한번 여쭤볼게요. 빨갛고 아주 매운 시원한 맛. 빨간 맛. 번쩍 예, 드는. 예, 아, 빨간 네. 맛. 번쩍 드는 맛. 알겠습니다. 뭘 많이 느끼.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30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두 의원님께서 어떤 조례를 선택하셨는지 먼저 김생환 의원께서 뽑은 조례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선택된 것은 식판이에요. 친환경 학교 급식. 요새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은 잘 먹어야 하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뭐 먹일지가 제일 걱정이 크죠. 무슨 일이에요? 아니, 도시락 싸서 다닐 때는 어머니들이 매일 반찬 걱정하셨는데요. 무상급식 하니까 정말 좋아요. 맞아요.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덕분에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게 됐어요.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은 물론 올바른 식생활 습관까지도 도움을 준답니다. 근데 급식에 나온 식재료는 좋은 재료들이겠죠? 아유, 그럼요. 친환경 농산물 수급 체계를 구축해서 농업인들과 사전 계약 등의 방식으로 신선한 재료를 학교에 공급한답니다. 우리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따라 재배된 농산물이라고요. 와,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학생 모두가 차별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다. 학교 급식은 그냥 밥 한 끼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제 차별이 아닌 공동체와 평등을 가리키고요. 건강한 식교육을 실천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생산지와 학교가 연계되어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살리는 그런 일입니다. 이와 같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 패러다임을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시켜낸, 이끌어낸 역사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급식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누구는 굉장히 좀 이렇게 고가의 도시락을 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도 아이들이 뭔가 차별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굉장히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급식이 제공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지가 않겠죠. 맞아요. 일단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조례다. 친환경 농산물을 성장기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급식을 그렇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편복지의 의미도 있잖아요. 이게 언제 몇 살까지 보편복지로 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원은 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졸업이요? 때까지 12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부터서 고등학교까지 네.
전 과정 다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 자라나는 청소년 친구들이 네. 정말 건강하게 이런 음식들 잘 먹고 자라나면 훨씬 더 튼튼하게 성장하잖아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 성장하고 미래를 보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이제 학교에서 급식은 했습니다. 이제 일반 아이들은 이제 그 자기가 먹는 급식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위 11% 이하 아이들에게는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위 11%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일종의 낙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늘 모멸감 느끼고 그랬었는데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됨으로써 이런 이제 낙인 효과, 모멸감이 다 없어져서 참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환경이라는 게 이 재료 인증을 확실히 좀 절차를 거치나요? 검증을? 이제 농가가 지정이 되죠. 지정을 이제 각 자치단체에서 하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가와 현재 식재료 이제 공급, 농가에서 식재료 공급을 받게 되는데 네. 공급 받은 이후에도 이제 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농약이나 비료나 뭐 사료 첨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친환경인 거죠. 예, 예. 이제 어. 네, 그런 식재료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데 거죠. 얼핏 생각하면 마트에 가면 그런 농산물들은 굉장히 비싸게 팔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으니 그분들께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어요. 지역 농민들한테는. 예전에는 사실 이제 그 급식 식재료를 그 학교에서 구입을 할 때 뭐 농가, 그다음에 도매상, 소매상, 그다음에 학교 이런 이제 과정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공급이 되었었는데 네.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된 이후에는 농가에서 바로 학교로 직거래네요. 이렇게, 예, 직거래가 오. 되는 것이고 어. 농가에는 이제 그 연 계약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공급을 받을 테니까 안정되게 네. 재배를 해서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도 이제 소득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인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기간에서 인증을 받은 것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식재자재는 다 이 인증을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게 화학 뭐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런 친환경으로 만든다면 더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2018년에 또 한번 서울시에서 이런 개정안을 내서 이런 좀 비싼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제 저희 이제 젊은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이런 급식이 제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농가 입장에서도 비용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사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질의 농산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도 굉장히 좋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아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셨고요. 지금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더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지금 뭐 제 지역구가 노원구인데요. 노원구는 이제 교육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네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게 수요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전에 또 이제 교육 아이들 가르쳤던 경험이 약간 있고 그래서 이 교육위원회 선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5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가고 싶은 학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즐거운 학교,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김생환 의원님이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오중석 의원님이 또 어떤 조례를 소개해 주실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뭔가 안전에 관한 것 같은데. 노동 고용 보호. 야, 저기 손님한테 이거 갖다 드리라고 했잖아. 네. 아, 몇 시간 너 더 일하고 가. 저 돌머리를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야, 이거. 사장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무리 아르바이트생이지만 학생에게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사장님, 청소년 노동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는 청소년이 노동인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보호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답니다. 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근거들이 조례에 있다고요. 미안하다 얘야.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 사랑해. 어이, 박재민 변호사님 사장님 연기는 네. 이건 거의 메소드였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랑꾼 원래 좀 사장님. 포악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요거 한 번만 다시 보여줘요. 저기 손님들한테 이거 갖다 드리라고 했잖아. 한번 다시. 야, 저기 손님들 갖다 드리고 했잖아. 이걸 엉망으로 하네. 있어. 잘하라고. 네. 자, 이런 네네.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어. 사장님이 있을 때 이 조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네.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 개정조례. 예, 제가 또 개인적으로 공인노무사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노동인권 관련된 강의도 한 1년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이제 노동권을 보호해주는 이런 조례가 좀 어쨌든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관련된 노동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사측과 근로자 측의 대표를 이렇게 하게 돼서 단체 교섭을 하고 실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지금 굉장히 아르바이트생들이 늘고 있죠. 9.1%까지 네.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기 권리를 모르는 거죠. 권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는 자기가 뭘 주장해야 되는지 피해를 받아도 그게 피해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 협의체 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거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태 조사도 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말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지원 체계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법이 좀 상위에 있다 그러면 조례는 우리 눈 옆에, 우리 옆에 있는 게 조례거든요. 이 청소년도 문제고 업주도 문제예요. 그렇죠. 이 청소년 업주한테 청소년의 기본 권리, 노동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근로기준법에 계약서를 쓰도록 돼 있거든요. 18세 미만자도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문화를 좀 확산시키고 교육하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나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이런 권리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 법은 좀 멀리 있으니까 네. 조례는 바로 옆에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최저시급도 못 받는 경우가 거의 35%라는 또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에 한 건데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제 많은 좀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이 조례 이후에? 악덕 변호사, 악덕 사업주, 굉장히 좋은 변호사입니다. 예, 악덕 사업주 역할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착취를 하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와요. 개인적으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요. 실제 이제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저희가 서울시 서울 노동권익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협력체를 통해 가지고 참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공신력을 믿고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서울 우리 저희 고용노동부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지만 요즘 카카오톡을 많이 쓰잖아요. 네. 카톡을 대면하기가 좀 불편한 친구들은 카카오톡으로 상담도 가능하니까 손쉽게 언제든 할수 좀 있네요. 편히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 조례 뭐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구제 신청도 할 수 있고요. 또 구제 신청을 하면 업주들이 이제 결국은 뭐 대상자로 가야 됩니다. 또 교육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계속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좀 악덕 저같이 말했듯이 일해 이랬다면 일하렴 이렇게 죄송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의원들께서 직접 발의하셨거나 함께 만들어간 조례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네. 객관적으로 서로의 조례들의 장점 그리고 아쉬운 점을 가감없이 좀 말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각자 자신의 팀에서 선택한 조례들을 빛내주시면 되겠는데요. 건강한 공격과 비판은 좋지만 비방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김생환 의원님 어떤 조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습 부진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예,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되면 개인에게도 본인에게도 사회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이 실력이 최소한 중간쯤 가도록 도움을 주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학습이 이제 부진해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학습 부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년배들과 같은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친구들에 대한 네. 지원이군요. 아니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1학년 때 뭐 한글 다 배울 때 유난히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뭔가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네. 더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네요. 설령 이 조례안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야 나는 학습 부진화 지원 조례안에 해당자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좀 어감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학습 부진화보다는 차라리 뭐 학습 필요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부진화 빼고 그냥 학습 지원 조례안이라든가 이 부진화라는 단어를 꼭 여기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용어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법적 용어여서 이제 이대로 가져다 썼는데요. 네. 뭐 지금 또 이제 그런 지적해 주시니까 약간 동감이 가는 바도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 수 스트레스인데. 있어서 예. 뭔가 좀 더 고운 단어로 순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조례고 혜택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위법의 뭐 단어를 그대로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부진화는 조금 용어를 변경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필요한 이유가 한번 이제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친구들은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뭐 가정에서 과외를 이제 조금 해서 별도로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과외마저도 이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따로 조금 학습을 지원을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 친구들이 포기를 했던 그런 공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아예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좀 선언을 한 조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례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좋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단어의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8년에 우리 이제 서울시 교육청 예산 이와 관련된 예산이 네. 7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금년에는 420억으로 이렇게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무려 5.4배가 확대될 만큼 이 사업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결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 저하가 더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 이제 교실 내에서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학교 단위에서 도움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에 단위에서 도움을 주는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촘촘하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협력교사제라고 그래서요. 각 반에 이런 대상자가 있게 되면은 담임 선생님과 협력교사가 협력해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 시기에 아주 적절한,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조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 예산이 이제 확보됐다는 게 그렇죠. 그게 저는 가장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어도 그 이름 말고는 굳이 할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 네. 확보는 중요하거든요. 네. 서울특별시 청년 오. 창업 지원 조례입니다. 1호 발의한 법안이죠. 예, 제가 시연 당선되고 가장 먼저 1호로 발의한 조례고요. 네. 저는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기준으로 많은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청년, 노동자, 청소년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직접 그 구현할 때 창업을 해봤습니다. 오. 어떤 작업을? 친환경 비료 사업이었는데요. 비료? 네, 친환경. 대박 났어요? 대박이 날 뻔했는데 이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저도 아. 청년 창업 지원 센터에도 들어가가지고 아. 실제 이제 지원을 받아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창업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지원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해외에 좀 많이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청년 인구 대비해서 1.7%밖에 저희 청년 창업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청년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어야 또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안으로 처음으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지역에 특히 서울에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료 교육도 하고요. 그 교육을 받는 게 사실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조례의 특징이 아닌가.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지원이 있었는데 서울시 차원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청년 고용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우리 걸음 사업 지금 예. 하다가 실패했는데 네, 뭐 실패. 세금이라든지 뭐 법률 부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못 갔던 거거든요. 음. 그 꿈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어떤 기본적인 게 센터에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매뉴얼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고 그렇죠. 어딜 가서 상담 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맞습니다. 사실 이런 청년 창업이 정말 잘 되면 이게 나라 경제도 더 그렇죠. 부강해지는 거니까요. 이따가 명함 하나 저한테 아까 실패는 아니고요. 이게 네. 저희가 폐업은 안 했기 아, 때문에 죄송해요. 네. 잠시 이제 아, 휴업. 휴업을 하고. 걸음이 숙성 중이라는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아무나 지원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청년들에게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말 경제성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를 어. 꼼꼼하게 따지고요. 경쟁률도 상당히 셉니다. 그렇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투자할 만한 또 가치가 있고 또 이게 창업한 지 몇 년 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됐거나 아. 그런 경우에는 실제 지원을 받기가 좀 힘들어요. 프리젠테이션도 진짜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잘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만 꼭 하고 싶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아. 예,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도 나 이거 한번 창업해봐야지. 그렇죠. 평생의 꿈일 수도 있고. 아니 우리 김생환 의원님도 뭐 창업하고 싶은 마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저도 이제 언젠가 뭐 정치 그만둘 텐데 네.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또 창업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예. 창업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이제 취업을 지원해주는 중장년 이후에는 취업을 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좀 예산도 많이 있고요. 네. 창업도 물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무래도 약자잖아요. 아직은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치를 하면서요 사회적으로 이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먼저 챙겨 드려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농아인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 농아인 분들이 사회와 소통이 이제 잘 안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그냥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더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회와 소통인데요.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화통역센터, 그러니까 수화를 통해서 이제 일반 사회와 농아인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이 조례는 이제 전국의 최초 조례이고 제 정치적인 소신이 담겨져 있는 조례입니다. 정말 우리가 돌봐야 하는 사회적 약자잖아요. 근데 참 요즘은 뭔가 뉴스를 볼 때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느끼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고생할 때 항상 옆에 뭐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 수화통역사가 함께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례 만들어진 이후에 자치구청에 가게 되면 민원실이 있는데 이게 농아인들이 뭘 떼고 싶어도 공무원과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 처하는 경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네. 각 구청 민원실에 이제 수화 통역사를 이제 배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수화 통역센터가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화 통역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건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이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사회와 소통, 그분들의 복지 이런 부분들 조금은 이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전해질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좀 없어지고 서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회적 연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같이 예. 사는 세상. 같이 사는 세상인데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만큼 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럼요. 조례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네. 뭐 제가 뭐 비판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맞죠? 비판할 거 없죠. 예, 우리도 이런 거 좀 만들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 조례는 예. 수어로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뭐죠? 좋다는 얘기죠.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조례를 이제 생각하신 우리 김생환 의원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네네, 사랑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위한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저희 잊을만 하면 또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계속 있죠. 우리 경비원, 네. 경비 갑질. 노동자들을 한 이제 갑질 네. 사건들이 입주민들의 갑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례를 낼 당시에도 이게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걸 좀 조속히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권이나 여러 가지 폭언 폭행이라든지 그런 침해를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무료 법률 지원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고요. 이런 거는 사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는 권력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돼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아파트 단지의 그 주민들의 갑질, 뭐 나는 상전이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언론에 아.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맞아요. 그런 사실 의식 개선을 뭐 암만 해도 안 된다면 결국은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경비원들한테 이 피해를 당한 경비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조례니까요. 네. 뭐 요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슴 아픈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경비원께서 예, 그렇죠. 극단적인 네. 선택을 하는 상황도 생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네. 심리적으로 혹은 뭐 육체적으로 힘들다 했을 때 이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서 좀 호소를 하면 되는 건가요? 뭐 센터라든지 네. 해서 네. 이런 서울시 뭐 도움센터 예, 같은데 피해를 전화를 하면 되나요? 받았으니까 나 무료로 아니면 법률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게 내가 이분한테 급여를 준다라고 생각해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자기 관리비에서 이분한테 가는 급여는 굉장히 소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질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인식의 개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경비실이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금 노후화돼 있고 에어컨도 예, 없고요. 그러니까 이 폭염에 지금 에어컨도 없는 데가 있으면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약간 네. 훈훈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네, 서 네, 있어요. 예, 노원구는 네. 노원구청에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요 경비실마다 에어컨을 설치해줬어요. 이 훈훈한 사례들이 네. 좀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게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에어컨 설치한 이후에 반응들을 좀 들으신 게 있을까요? 이제 경비원분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음. 예, 예전에 비해서 너무 근무하기 좋아졌다. 그럼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조례 통과할 때 달콤함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달콤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팥빙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원하고 달콤하고. 서울특별 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예, 이건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학교를 건립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이용해야 된다, 열어달라 이런 주장이었고요. 학교 측에서는 만약 개방하게 되면은 학교 시설 관리도 어렵고 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함부로 개방을 못 해준다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논란들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고자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6번의 토론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할 때마다요 양측에 다 나오셔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들을 하시고 심지어 뭐 토론회가 진행이 안 될 만큼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여러 번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해냈습니다. 합의내서 학교에서는 학교에 수업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걸로. 그리고 학교 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예산을 90억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용자들과 학교 측과 서로 그 인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개방이라는 거에 따라오는 늘 문제가 안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범죄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몇 가지 그 지켜야 되는 준칙들이 있습니다. 회원들 관리라든지 결국 회원 관리라고 그러면은 이용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공개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라든지 학교 내에 또 뭐 예전에 관리 어렵다고 그러면은 담배 꽁초를 버린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러니까. 휴지를 버린다든지 예.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만약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앞으로 재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조례 내에가 그런 안전장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 불명이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게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 이후에 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휴일 아니면 학교 저녁 이후에. 학교 이후에. 예. 그래서 안전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학생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채택된 조례입니다. 경찰청 우리 조사에 따르면 네. 실제 청소년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청소년 마약의 경우 전년 대비해서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워낙 잘 그렇죠.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능숙한 청소년들이 마약 판매 같은 것들을 쉽게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생활정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대학생 정책 연구단을 꾸려가지고 마이폴,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마이폴이라는 데랑 저희랑 이제 개인적으로 실제 소통을 해왔었고 거기에 양송이와 김조라는 이름을 이제 조별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름을 줬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채택을 했고 실제 이걸 서명 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마약 예방 교육 강화 촉구를 3,000명 저희가 조례를 받아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조례를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됐고 이거로 인해서 저희 그 마약이나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약이거든요. 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게 구매가 가능한데 인터넷 상에서 뭐 대마라든지 약품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데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인터넷에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구매를 하고 외국에서 바로 직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결국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런 약품은 이런 약물은 문제가 되고 마약류고 향정신성 의약품이고 구매도 안 되고 뭐 중개도 안 되고 한다는 게 사실은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입니다. 하여튼 뭐 조례 제정 취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조례가 제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었는데요. 복지 사업이 증가하게 되면은 각 자치구마다 복지 예산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복지 수요가 높은 자치구는요. 이제 유흥구 임대 아파트들이 많아요. 노원 같은 경우도 몇만 세대가 되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은 재산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복지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복지 사업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치구 간에 복지 격차가 생기고 복지 혜택을 받는 개인에게도 다른 자치구보다 특별한 자치구, 그 자치구 같은 경우 자치구에 사는 이제 수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컨대 뭐 세수가 많이 거치는 뭐 강남구 뭐 이 구하고 또 네. 강북 쪽의 구하고 균형을 맞춰 준다라는 거죠. 예. 어. 그런 겁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서울시 복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복지 기준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2013년 UN 공공 대상까지 수상을 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여러 처음 만난 사람들이 너 어디 사니? 라는 질문이 너 어느 정도 사니? 라는 질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격차를 해소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뭐 법률로 해야 되는 거를 하네요. 네, 유엔에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뭐 네. 이걸 유엔에 받은 걸 우리가 뭐 예. 잘못됐네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서울 시민이라면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의 복지를 구체적인 것들은 어떤 걸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소득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네.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이제 미달된 서울 시민들은 네. 복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100%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이제 연차별로 기준 계획을 현재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입니다. 이거 잘 알 겁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그런 거 2019년에 이미 조례로 냈습니다. 2019년 당시에 이제 이 퀵보드 사업자들도 상당히 늘고 있었고 그리고 이용하는 이제 수요자도 많았는데 네. 사망 사고도 너무 계속 위험하잖아요. 일어났고요. 2명씩 타고 다니고. 또 안전 사고가 계속 늦는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법이 쫓아가질 못해서 당시에 국회에 계류된 법들이 관련 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따라온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지금은 약간 정비가 뭐 도로교통법이라는 정비가 되고 있는데 네. 이때 개인용 이동 장치에 대한 정의도 내리고요. 이 음. 조례가 먼저 법을 선도했다. 이 조례가 있은 이후에 이제 법이 제정되고 그렇죠.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바뀌었죠. 예. 이제 방송이나 홍보가 되고 범칙금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시작을 어쨌든 같이 하신 씨앗이 된 거네요. 거네요. 혹시 개인 킥보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타고 싶어요. 본인이 타니까 네, 이제 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거예요. 타는데 이게 위험한데 잘 어떻게 하면 탑니다. 잘 타야 될까? 네, 잘 그럼 타요. 보호장구 다 하고 타시겠네요. 예. 위험하니까 네. 헬멧을 꼭 그렇죠. 사라. 그래서 헬멧을 지금 하나 장만하려고 예? 제대로 헬멧을 쓰고 예. 타려고 네.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헬멧만 쓰면은 그래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2명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연인 간에 뭐 둘이 같이 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뒤에 이렇게 안아주면서 타고 실제로 강변북로에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 이게 말인 줄 아나 봐요. 세상에. 둘이서 타고. 네. 자동차 전용도로 절대 가면 안 되고요. 너무 위험하죠. 근데 너무 저는 너무나 위험해요. 안심인 게 정근 씨한테 맞는 헬멧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뭐 구매는 좀 어렵지 않아요. 직구로 특수 제작하거나 요즘에 외국에 많이 팔아요. 해외에는 큰일 났네. 뭔가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저렴하게. 좀 많이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의원님이 함께 하신 조례들을 좀 살펴보니까 역시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제 두 의원님의 의정 활동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릉을 중심으로 홍릉 일대 바이오 의료 산업을 중심지로 하기 위한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저희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5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은 5년이 넘고 실제 이런 청년 창업 공간 마련 그리고 경희대 주변의 캠퍼스 문화 특화 거리 조성 사업까지 청년들이 정말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가장 이쪽이 기대가 큽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많을 거고요. 이 주변 일대로 지금 신임 역사도 신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복합센터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청년주택, 주차장 건설 이런 것들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시민역 고가가 빨리 지하화돼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따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안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제 신임역 역사의 고가를 지하화하는 거를 진행을 해서 우리 이문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동부 간선도로가 확장 공사가 끝났습니다. 네. 끝났는데 이전보다 더 막힌다고 주민들이 민원들이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촘촘하게 좀 파악을 해보고 점검해서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제 구역의 수영장과 그 다이빙장이 설치가 됩니다. 수영장과 다이빙장은 학생들의 생존 수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인근 주민들 생활체육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목적 체육관도 건립이 됩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우리 학교 내 구성원들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까지 모두 들어가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체육관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더 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든든하네요. 두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또 마음으로 애쓰시기 때문에 서울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든든한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는 서울시 의원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김세환 의원님, 오중석 의원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 김성수 변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건강을 더하고 서울 시민에게 행복을 더하는 책책 서울 라이프. 라이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